데드캣 바운스가 지금 왔다라고 보시지만 어쨌든 이건 단기적으로 끝날 거기 때문에 지금 기회가 있을 때 다주택자분들은 파시고 지방을 사든지 뭐 내 어떤 원하는 지역을 사든지 주택을 구매하기 좋은 시기와 가격이 있다. 네.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다.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자는 됐고 적당히 벌고 적당히 잘 사는 법의 저자이신 풍백 임다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셀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40대 애엄마 아줌마 풍백 임다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풍백님 부자는 됐고 적당히 벌고 적당히 잘 사는 법이라는 책 제목이 사실 굉장히 인상이 깊은 제목이거든요. 보통은 뭐 100억 부자가 되는 뭐 이런 제목을 쓰는데 이 책은 어떤 책인가요? 일단 이 책은 제가 이제 평범하게 01학번이거든요. 제가 40대인데 그 전에 IMF 닷컴 버블 이제 붕괴하면서 또 그다음에 월드컵 지나고 또 서브프라임 사태 지나고 이번에 코로나 사태까지 겪어보면서 저도 한때 100억 부자 님의 강의로 20대 때 부동산 공부랑 뭐 주식 공부 이런 걸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걸 다 겪어보면서 이렇게 허황된 금액을 꿈꾸는 게 아니라 어떤 일정한 사이클이 있고 거기서 일반인들은 이렇게 직업이 있고 또 가정이 있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제 경험을 써봤습니다. 저희 책에 그 오랜 실전 내용이 담겨 있어서 저도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는데요. 지금 2023년이 2008년의 사이클과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때처럼 엄청 떨어질 일만 남았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는데요. 어떤 면에서 과거와 지금이 좀 유사하다 생각을 하시나요? 그때는 어떤 일들과 좀 흐름이 있었나요? 2004년도 정도에 미국이 이제 많이 풀었으니까 좀 다시 회수를 해볼까? 해서 금리를 조금씩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그 금리를 올리자 이게 바로 효과가 나타난 게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 여파가 누적이 되면서 2007년도에 서브프라임 이 서브프라임이 이제 그 신용 등급 중에 낮은 등급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이 모기지 대출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로 많이 기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람 중에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들의 대출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무너지면서 또 바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지부진한 장세를 이어가다가 부동산은 계속 이제 올라오고 있었죠. 여파가 있었으니까 이제 있다가 2008년도에 이제 투자회사 중에 하나인 리먼 브라더스가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이 리먼 브라더스라는 회사가 무너졌을 때 주식은 좀 마법의 선반영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네. 그처럼 충격을 받아 내려갔지만 거의 곧바로 회복해서 대신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박스권 장세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지를 하고 있었고 대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뭐가 사건이 났어? 규제를 풀어주겠지? 금리도 좀 내려가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2009년도에 한번 반등을 했었어요. 그때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네. 근데 지나고 나서야 사람들이 그때가 마지막으로 털 수 있는 기회였구나.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때 한창 부동산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 신규 진입할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분들이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지금과 2009년도 정도. 제가 이제 2008년도와 이제 제가 책을 썼던 그 시기가 비슷하다고 느꼈는데 지금은 조금 더 진행이 돼서. 그렇죠. 작년에 책을 쓰셨어요. 네네네. 그래서 숫자만 바꿔서 지금 대입해도 비슷하다고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 같은 경우는 2009년이라고 우리가 보면 그때는 사실 금리 인하도 크게 있었고 또 집값 상승이 거의 전고점을 거의 회복할 정도로 많이 올랐던 시기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요. 그러면은 최근에 신문 이제 헤드라인을 보다 보면 시중금리도 그러니까 이제 기준금리는 그대로지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뭐 이제 정부의 어떤 노력 때문인지 좀 낮아지고 거래량도 1월, 2월 달 좀 많이 들고 있다. 다시 분위기 좋아진다. 실거래가도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나옵니다. 혹시 그럼 2009년에 말씀하셨던 그 데드캣 바운스였지만 전고점을 거의 회복했던 그런 상승기 이게 좀 접어든다고 좀 볼 수도 있을까요? 제가 느끼기로는 그때 데드캣 바운스가 났던 그 시기랑 정말 흡사하다고 느끼는 게 사람 심리상
반등은 나지만 왜냐하면 저희가 전 고점이라는 최고점을 기준으로 항상 사람들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적정가가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높았던 금액을 기준으로 40%나 빠지다니 30%나 빠지다니 굉장히 싸진 거 아니야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적정가에 비하면은 그게 오버슈팅된 부분이고 이걸 다시 회복해서 그 이상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대세 상승기에 접어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상승 동력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 정책 같은 것도 제가 역대 정책들이 쭉 봤을 때는 어떤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네. 모든 정권은 이게 유동성이 이제 어떤 상승이나 하락의 방향을 결정을 한다면 정부는 이게 과도하게 올라가지 않게 혹은 과도하게 내려가지 않게 조절을 하는데요. 이 정책상 만약에 이번에 데드캣 바운스가 그때처럼 많이 와서 거래량이 회복되고 가격이 회복되면은 이 규제를 완화해 주거나 금리를 내려줄 요인이 전혀 없습니다. 그 어떤 정치는 명분이기 때문에 명분이 주어져야 이거를 풀어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다시 이거를 잡고 그러면 이거를 상승 동력이 안 그래도 유동성이 공급되지 않는데 정책까지도 이거를 풀어줄 명분이 없다면은 사실은 대세 상승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일시적인 지금 과거처럼 흐름이 좀 돌아가서 반등이 나올 수는 있지만 지금 어떤 돈을 풀거나 어떤 경제가 호황인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유동성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출이 잘 되고 네. 돈을 절 벌어와서 우리가 부동산 가격도 좀 싼 것 같고 집을 사야겠다 이런 시기가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설령 올라간다 하더라도 정책적으로 어떤 좀 규제가 좀 나와준다면 이제 수도꼭지에 물 공급되는 게 없기 때문에 다시 떨어질 거다. 왜냐하면 지금의 반등은 어떤 금리가 오를 만큼 올랐다. 네. 내려줄 것이다. 그리고 어려우면 규제를 풀어줄 것이다는 이런 심리적인 규제 완화에 대한 심리적인 부분 때문에 약간 반등이 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이제 충족할 만한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 풍뱅이님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심리적으로 가격이 오르거나 떨어지는 거는 일시적인 거고 네.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가격이 몇 년 동안 적어도 2, 3년 동안 쭉 올라줘서 우리가 이제 비과세로 판매도 할 수 있고 그런 투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심리가 아니라 근본적인 거, 유동성의 공급, 어떤 뭐 금리의 급격한 인하와 경제의 성장, 뭐 활성화, 그다음 정책적인 뭐 어떤 명분이 있어서 규제를 싹 풀어주고 뭔가 그런 대대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정도의 심리로는 가격 상승이 대대 상승이 갈 수가 없다. 네, 일단 저희가 가정으로 보면은 아빠가 일단 돈을 잘 벌어와야 된다. 그렇죠. 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돈이 잘 벌리지 않는 상태에서 뭐 일시적인 거는 의미가 없다. 잘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2009년은 3% 이상의 기준금리 인하가 있었던 시기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급격한 금리 인하는 예상되지 않고 있거든요. 사실 금리 인상이 좀 멈추지 않을까? 혹은 뭐 정말 이렇게 우호적으로 보시는 분도 올해 말 정도면 조금 금리 인하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단기 데드캣 바운스로 재상승 후 하락을 예상하시는 전문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풍맹님께서는 데드캣 바운스가 나오더라도 장기 상승은 갈 수 없다라고 보신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럼 데드캣 바운스가 단기적으로 오는 거 자체는 올 수 있다라고 보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 바로 지금 왔다. 이미 올 수 있다.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면 작년 겨울 가격이 좀 많이 최저점이었고 그쵸. 올해 봄에 한 1, 2월 되면서부터 벌써 급매물이 소진됐다거나 훈풍이 분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들려와요. 그렇죠. 저 블로그 통해서 질문 진짜 많이 주시는데 네. 제가 데드캣 바운스가 올 것 같다고 말을 평소 했기 때문에 그때가 오면 지금 너무 힘든데 그때가 오면 팔고 싶어요라고 문의 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네. 언제 오냐고 하는데 지금까지 안 온 거는 안 오는 지역입니다. 이 데드캣 바운스라는 게 모든 전국에 뭐 다 오는 게 아니라 물어보시는 분들 들어보니까 강사분들 따라서 이제 지방에 해안 일을 따라서 이렇게 다주택을 많이 하신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일부 지역은 안 오거든요. 데드캣이 이대로 이제 사라지고 동력이 이게 데드캣까지 올 만한 동력조차 없는 거예요. 심리가 여기는 그래도 너무 많이 빠졌어라고 하기에는 근데 이 지역은 좀 뭐 인구 구조도 그렇고 미래가 좀 없지 않나 그런 지역들은 안 오고 그 여기 강동구 고도크러쉬 너무 많이 빠졌는데 강동구 좋은데 이런 지역은 온다. 그나마 좋은 지역인데 이 가격이면 한번 해볼까라는 마음이 드는 동네가 오는 거라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거는
아직까지 대켓이 안 왔다? 네. 라고, 근데 지금 버티기가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지금 한번 정리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지금 데드캣이 왔다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지금 정리를 한번 하시는 게, 왜냐면 이게 버틸 만한 분이다 네. 했으면 이런 질문 안 하실 거예요. 근데 네. 힘드니까 질문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한번 정리를 하니 나쁘지 않고, 사실 버틸 만한 분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투자 목적이다라고 했을 때는 굳이 이 시기에 하지 않아도, 왜냐면 제가 그 저점에 반등하는 거 보고 들어가는 시점보다 이 미리 들어가신 분이 너무 오랜 시간을, 인구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반등하고 올라갈 때는, 내려갈 때는 같은 가격이더라도 거래량이 잘 안 나오는데 올라갈 때는 거래가 잘 되니까 기왕이면은 그 올라가는 걸 보고 사셔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싸다라는 느낌이 그 다른 요인은 그거잖아요. 내가 최고점보다 싸다. 그 좀 할인 판매하는 것 같다. 라고 하는데 그 싸다라는 게 과연 적정가가 맞는지 스스로 판단이 안 되면은 기왕이면은 정리를 하시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그 지역 안에서도 전고점에 비해 싸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역별로 뭐 서울이나 이런 쪽 보다가 지금 인천의 가격 보니까 너무 싼데? 라고 하면서 작년부터 인천 문의가, 제가 왜냐면 인천에 살았었기 때문에 인천 문의를 정말 많이 주시는데. 송도 너무 싸다. 맞아요. 저번 장도 비슷하게 네. 결국 마지막에 인천 가서 다 물리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데드캣 왔을 때 지금 사실만 하니까 사시는 거잖아요. 돈 남았잖아요. 아직 금리가 올랐다고 해도 얼마 안 됐고, 돈 사람들 아직 많이 있고, 그 돈까지 그런 데 가서 싹 털고 그 사람들까지 돈이 없고 사람들이 만나면 이제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기는 끝났어. 뭐 인구가 이제 더 이상 줄어들고 뭐 이런 얘기 나올 때 그때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그렇습니다. 저는 정리를 추천드립니다. 데드캣 바운스가 지금 왔다라고 보시지만 어쨌든 이건 단기적으로 끝날 거기 때문에 지금 기회가 있을 때 다주택자분들은 파시고, 무주택자분들은 이게 과연 꼭 적정 가격인지 한번 좀 공부를 해보시면서 일단은 기다려 보시는 걸 좀 추천하시는 거죠. 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여름부터 아니면 가을부터는 이제 KB 시세가 조정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KB 역전세 문제도 있지만 저희가 KB 시세가 네. 떨어지게 되면은 대출을 어느 정도 이상 받은 분들이 이제 상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신 분들도 그런가요? 그러니까 실거주 한 채면 나쁘지 않은데 우리가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그것만 하지 않았잖아요. 이제 사업자를 만들어서 후순위로 이제 사업자 대출을 받아 투자를 만기가 왔는데 이제 담보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역전세와 이런 담보 상환 문제가 같이 겹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그 대출을 해줬던 은행에도 이제 부실 문제가 나고, 그렇죠. 저번에도 똑같이 PF 대출 다 문제 똑같이 지금 흘러가고 있거든요. 과거에도 그랬었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어느 정도 좀 안전하게 좀 대비를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풍맹님께서는 빨리 부자가 되고 싶으셔서 과거에 굉장히 많은 강의와 부동산 강의와 어떤 경제 스터디에 참가해 보셨다고 했습니다. 성과가 좀 있으셨나요? 저는 제가 엄청 가난했거든요. 그 인천에서도 반지하 빌라에 살면서 저소득층 지원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대학교를 6년 동안 다녔어요. 6년 동안 그 휴학을 반복해 가면서 다녔는데, 저는 더 가난해졌죠. 하지만 성과는 그 강사분께 제가 드린 강의비로 생활을 하고 버티다가, 이렇게 성과가 아무튼 강사분이 많이 가져가셨습니다. 아니 그 과거에 2000년대 뭐 중반 후반 이때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열심히 들으셨는데, 그때 물론 장이 이제 좀 하락장에 접어들었기도 했지만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성과가 없고 손해를 보셨나요? 지금 아마 많은 분들 공감하실 텐데 이게 성과가 조금 나면은 여기에 만족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이 다음엔 이 돈을 넣고 더 큰 베팅을 하게 되고, 그 다음 넣고 더 큰 베팅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아시죠? 그 때문에 날릴 때는 단 한 번 날릴 때 다 이룰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많이 조심하려고 했었어요. 이번 장이 왔을 때는, 내가 이걸 나중에 무슨 일이 났을 때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어느 지역이 좋다, 혹은 뭐 어떤 가격대가 적당하다라든가 뭐 어떤 스킬적인 부분도 많이 공부를 하셨을 텐데, 그렇게 해서 조금씩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긴 했었지만, 그러다가 이제 내가 한번 좀 실수를 하거나 하다 보면은
이제 여태까지 본 걸 더 날리고 손해를 보는 좀 그런 패턴을 가셨단 말씀이신가요? 저는 그때 부동산은 이제 공부를 시작한 지가 2년 정도밖에 안 됐던 상황이에요. 2006년부터 공부했었거든요. 부동산 공부는. 그 전까지 이제 주식으로 종잣돈을 모아서 부동산에 네. 큰 돈이 들어가니까 이거를 한 방을 해야지 하면서 했었는데, 그쵸. 주식부터 망했죠. 그러니까 2006년, 2008년 이때면 사실 주식이고 부동산이고 막 이제 한참 고점에서 이제 떨어질 시기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결국에는 뭐 공부로 하고 뭐 이런 것도 도움은 되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장이 꺾이고 유동성이 빠지는 시기가 되면 사이클이 하락 사이클로 가면 방법이 없더라. 가장 후회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이런 월급에 중독되어서 네. 부자가 될 시간을 놓치고 있지 않나라는 어느 강의를 가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때 다니고 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정말요? 그 한동안 재취업이 안 돼서, 왜냐면 경제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채용 공고들이 계속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제 2007년, 8년 이렇게 교직원 생활을 하다가 2009년을 1년을 거의 통째로 백수로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후회되는 건 그때 직장, 이제 수입이 들어온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직업을 그때 너무 쉽게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에 그만두지 않았나 생각을 해서, 제가 이번 상승장 왔을 때 주변에 계속 돈 벌었다는 애들이 난 이제 전업 투자자를 할까 했을 때도 몇 억을 벌어도 직장 그만두면 안 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 번거는 또 하락장이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직업이 중요하다.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 그러면은 정말로 돈을 버는 부자분들이 주변에 있으셨다고 하셨어요. 책에서. 이제 나는 좀 말씀하신 것처럼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정말 해봤는데 조금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보니까 주변에 의외로 나처럼 어떤 지역 분석이라든가 입지 분석이라든가 뭐 상품 분석이라든가 이런 스킬 위주로 공부한 분들이 아니라 부자분들은 그런 거는 공부 안 하시는데 척척척 돈을 잘 벌더라. 그런 분들이 있더라. 라고 책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좀 우리가 배워야 하는 부자분들의 그럼 투자법은 좀 어떻게 달랐을까요? 일단은 수입 자체가 많아야 이거를 종잣돈 삼아 한 번 굴릴 때 크게 굴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수입이 많으려면은 진짜 부자분들은 대부분은 이제 최소한이 자영업이고 기왕이면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이 많았고, 근데 그런 분들은 만나서 얘기를 듣긴 했지만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보고 배우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다. 나한테는 내가 할 수가 없어. 근데 그러면 제가 가장 따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라고 네. 해서 이제 엄마들 이렇게 모이잖아요. 아줌마들 모이고 얘기 듣다 보면은 어느 분이 돈을 벌었나 봤더니 대부분 평범한 아줌마들이었어요. 전업주분들. 왜 지금 활동하는 강사들이 네. 대부분 저랑 같이 수강했던 수강생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부분 다른 강사들의 어떤 투자 내역도 알고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알고 그리고 지난 장 강사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자멸해 가는지를 다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강사들보다 이 동네 아줌마들 돈이 훨씬 많은 거예요. 제가 그 다이어리 책을 냈었기 때문에 다이어리 강의도 했었는데 그 다이어리 강의 들으러 오시는 그래서 미래 계획 같이 짜볼까 했는데 강사들보다 목표 자산이 훨씬 높으셔서 지금 얼마 있으신데요? 했더니 저는 얼마 정도 몇십억 정도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제가 이번에 많이 겪어봤는데 대부분은 이런 분석을 하기보다 내가 지금 이 시기에 어디를 살면 좋을까? 이때쯤 한번 이사를 해볼까? 아니면 이사 갈 집이 자꾸 오르는 것 같은데 다음 이사 갈 집 하나 정도는 미리 좀 사놔볼까? 아니면 내가 지금 약간 구축에 사는데 다음 이사 갈 집을 미리 분양을 하나 잡아놔볼까?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동시에 같이 올라서 합쳐서 더 좋은 동네로 이사 가고 한 번 이사 가보니까 또 이사를 가고 그 사이에 나는 남편 벌어오는 돈 아니면 맞벌이 해서 열심히 모아서 대출 막 갚고 그래서 무리가 없는 거예요. 유지하는 거에. 이런 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제일 돈 많이 버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이렇게 평범한 우리가 좀 따라해 볼 만한 분들인데 좀 오히려 강사님들보다 수익을 더 많이 거두신 분들은 그냥 한 2주택 정도로 일시적 1가구 2주택? 뭐 이런 비과세 전략을 이용하셨다는 건가요? 그게 시기마다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다주택이 잘 벌리는 시기가 있는 것 같고
이제 규제가 이제 저희가 2017년도부터 음.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규제가 시작됐는데 그 전에는 다주택의 시대였죠. 왜냐하면 정부에서 제발 집을 사주세요. 그렇죠, 그렇죠. 라고 하면서 많은 부양책을 썼기 때문에 그때는 집을 많이 가지신 분이 동시에 음. 한 20개만 있어도 한 1,000만 원씩 올라도 2억, 아니 1억씩만 올라도 20억 이렇게 올라가니까. 근데 규제가 시작되면은 이제 어떤 중과세나 네. 이런 부분들, 왜냐면 정부는 과도하게 오르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억제하기 위해 이 많은 부분을 이제 가져가려고 하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뭉쳐가지고 하나의 좋은 데 들어가서 갈아타기, 비과세를 받아가면서 갈아타기 하시는 전략이 이게 시기별로 다르니까 잘 보시고 판단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부자분들은 뭐 규제도 없고 사람들이 집 사면 안 된다라고 할 때, 근데 사이클상 이제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경제도 조금 회복되는 것 같고, 책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전세가도 많이 붙고, 그럴 때 부담이 좀 적으니까 집을 좀 여러 채 샀다가 규제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좀 오르면 팔고, 이제 규제가 막 있을 때는 이제 비과세나 규제를 피하는 전략으로 이렇게 좀 계속 이득을 보시면서 줄여나가는 그런 분들이 결국에는 돈을 벌었고, 보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지방 다니고 막 10채, 20채, 30채 늘리면서 뭐 빌라, 오피스텔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내가 당장 필요하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을 사면서 시세 차익을 보려고 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성과가 좋지 않았다. 제가 봤을 때 제일 돈 많이 버신 분이 네. IMF 때 네. 많이 폭락했으니까 사는 집 하나 해결했고 우리 애 나중에 하나 크면 하나 줄까? 약간 이런 식으로. 리먼 때도 많이 폭락했으니까 사는 집 하나 해결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 해줄까? 그리고 저희가 증여할 때 금액 제한이 있잖아요. 그쵸, 2천만 원, 5천만 원 제한이 있을 때 매매가와 전세가가 그 안에 들어왔을 때 이거 하나 사놓고 이제부터 한 번 주고 나면 상승분은 다 아이가 그쵸, 가질 수 그쵸. 있잖아요. 그래서 한두 채 정도 더 사볼까 했던 분들이 돈을 가장 많이 번 거를 목격했어요. 무리하지 않고 그냥 내가 버는 수입에 맞춰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 그리고 시장 상황이 좀 좋아질 어떤 위기가 좀 지나갔을 때 그냥 너무 막 재고 따지고 막 지역 분석하지 않고 그냥 누가 봐도 좋은 지역에 샀던 분들이 결국은 많이 벌더라. 근데 처음부터 좋은 지역만 오르지 않았거든요. 이번 장의 특징이 네. 그 외곽부터 전세가가 밀어 올리기도 했고 지방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꼭 좋은 지역만 고집하시기보다 이 시기에는 한 요 정도가 잘 될 것 같으면 내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는 한번 씨를 뿌려놔도 나쁘지 않겠다. 무조건 너무 좋은 주택만 몇 개만 갖고 가야지라기보다 공부를 좀 더 해보시고 내가 자신 있다. 요 정도면 좀 잃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 라고 이런 금액 정도만 한번 연습 삼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결국에는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지방을 사든지 어떤 원하는 지역을 사든지 주택을 구매하기 좋은 시기와 가격이 있다. 네네.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다.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